전후 일본의 제1동포, 전후 제1동포의 인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일본의 패전 이후에 일본에 남기를 선택한 제1동포들은 1946년, 47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약 64만 명 가운데 우리 제1한국 조선인들이 약 60만 명에 해당하는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 국적 혹은 북한 국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나타냈는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일본 국적에서 이들을 배제하면서 잠정적인 조치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외국인 명칭을 부여한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1946년, 7년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사회에서 압도적인 그 다수의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의 범주를 차지한 제1한국 조선인들이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서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정식으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세대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귀화 허가자를 보면 1952년 4월 28일부터 그의 말인 12월 31일까지 약 980명의 한국 조선인들이, 제1한국 조선인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귀화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화 신청자 가운데 허가자가 23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약 25%, 30%가 채 안 되는 그런 숫자만이 귀화 신청자 중에 허가자의 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일본 사회에 귀화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1952년 당시에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귀화 허가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53년에 1000명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1326명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233명은 4월 말부터, 거의 5월부터 따지면은 4개월 정도가 빠지는 8개월 정도의 걸친 기간에 980명이 신청해서 이제 233명이 허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8개월 그 동안의 이제 숫자인데 대해서 53년은 1년치 통계이기는 하지만 그 숫자보다 약 4배 정도 해당하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귀화 허가를 받았고, 85년에는 5000명이 넘는, 한 해에 5000명이 넘는 귀화 허가자가 생겼으며, 95년에는 10,000명 이상이 그 귀화자가 그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외교부가 파악한 기준으로 보면 37만 5,500명 정도가 2018년 현재 일본 국적으로 그 귀화를 한 사람으로 이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53년, 85년, 95년 같은 해가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그 귀화 행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귀화 행정의 가장 기본은 동화입니다. 바로 이제 일본인화 하는 것이죠. 일본에 이 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인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시대,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으로 그 강제로 징용해서 끌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지인 한반도나 그 타이완에 대해서도 황민화 정책으로 일본인이 될 거를 강요했던 그들이, 그리고 일본 국적을 강제로 부여했던 그들이
45년 이후 8월 이후에 일본 국적에서 한국인들을 빼더니 다시 일본으로 귀화를 하려 그러면 다시 일본인이 되라. 일본인인 것처럼 일본인이 사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본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국 시대 때에도 동화 정책, 일본인화 정책을 표방했는데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패전에 의해서 풀더니 다시 이제 그 기화를 시키려고 할 때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일본으로 동화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동화 또는 일본인화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귀화를 허가하는 그런 그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민족 국가에서 오늘날 다민족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에 근본적인 이 일본 귀국 귀화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다문화 국가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자의 고유한 민족적인 특성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에스니시틱한 또는 네이셔널한 그런 그 특성을 인정하면서 그의 에스닉이나 네이션을 인정을 하면서 통합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통합과 동화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다문화 국가에서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통합의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통합과는 거리가 먼 동화라고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시민권 부여를 할지 말지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소는 좀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민국가가 정할 그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없다면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대 다문화 국가 시민권의 내용하고는 그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다문화 정책의 기본은 이제는 동화와 배제해서 통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그 시민권 부여만큼이나 다소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총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후 제일동포들의 인구 동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바로 이제 북송입니다. 일본 사회의 차별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1959년 12월부터 시작된 북한으로의 그 송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이 제일동포들이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주도나 또는 경상도 혹은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들도 북한으로 이때 당시 이제 북송 대열에 이제 참여를 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그러한 그 제일동포들의 일본인 처우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같이 이제 북송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9년 12월부터 86년 6월까지 보면 약 9만 3천 명 정도가 북송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59년부터 61년 초기 북송 사업이 소위 말하는 북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초기에 이 북송된 인구가 집중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6년까지 북송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61년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동포 당사자가 북송을 선택한 데에 있어서는 일본 사회의 차별과 빈곤으로부터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컸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 일본의 생활보호자의 수를 보면 일본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제일동포들 가운데서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생활보호의 이제 그 보호비를 이제 지급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더 이상 그들에게 생활보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북송에 대해서 북한으로의 북송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는 한국과 일본이 정식 외교 관계가 형성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더더군다나 당시에 북한하고 체제 경쟁, 한국 전쟁 이후에 체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본이 우리 그 교포들을 북한으로 보내느냐, 이게 이제 체제 경쟁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이제 인식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 1961년 59년부터 61년 북송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는 북한이 하나의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그 이미지로 다가왔었는데, 사실상 북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고 또는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열기가 냉각되고, 이어서 61년부터 86년까지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제일동포 인구 동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본 사회에서 그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제 베이비 붐의 거의 끝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저출산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제일동포 사회에서도 잠시나마 베이비붐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가 또 저출산되는 그런 측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자가 감소를 하는 동시에 사망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 증가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또 귀화자가 이제 증가하고, 그러면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제일동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전후 초기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것이 그 이후에는 한국인들이 그 우선순위에서 최고 많은 그 순위에서 밀리는 그러한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동포의 결혼 동향을 보면,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동포의 수가 증가를 하면서 한국인 간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국제 결혼,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한국인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제일동포와 제일동포끼리의 결혼, 제일동포 남녀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인 여성,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인 여성 간의 결혼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내에서 제일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일본 여성과 이제 또는 일본 남성과 결혼한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일동포와 한국인의 결혼을 국제 결혼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들 사이에는 둘 다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모호한 그 형태가 돼서 뭐 교포 결혼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한국인 간의 결혼이 점차 국제 결혼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고, 그런 속에서 1984년 일본에서 이제 국적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5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 국적법에 개정된 국제법에 의하면 출생에 의한 국적 제도를 그동안 부계 혈연 중심주의에서 부모 양계 중심주의로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국제 결혼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또는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것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